이은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강명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우영입니다. 본격적인 이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면서 덥고 습한 날씨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이 장마가 예년의 이 평균적인 장마 기간보다도 길고 또 집중호우도 또 잦을 걸로 전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장마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세균이나 이 곰팡이 같은 이 미생물 번식도 활발해지고 또 일조량이나 활동량도 또 크게 줄게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도 전신 건강이 또 악화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장마철에 특히 주의해야 될 질환들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고온 다습한 장마철에 가장 우려되는 질환이 바로 식중독일 텐데요. 이 기온이 높고 또 습기가 많은 이 장마철은 아무래도 이 식중독균의 번식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시기죠. 그리고 또 세균과 바이러스를 또 옮기는 이 모기나 파리 같은 이 벌레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고온 다습하게 되면 음식물이 이제 쉽게 상하는데 이 세균의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고요. 이 비가 오면 또 이 살균 효과가 있는 이 햇빛의 자외선량이 줄어드는 것도 또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으로 인해서 이 상하거나 이 변질된 음식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설사라든지 복통이나 구토 같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살아있는 균이나 아니면은 이 균이 생산한 독소를 함유한 이런 음식을 섭취할 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마철 식중독의 주요한 원인은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이 비브리오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같은 이 다양한 균에 의해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이 장마철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세균이면서 또 가장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는 균이 이 황색 포도상구균입니다. 이 포도상구균에 의한 이 식중독은 주로 요리하는 사람의 상처 부위에 번식을 하다가 음식물을 통해서 옮겨지고 또 이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하고 나서 1시간에서 6시간 내에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상구균은 이 균 자체는 끓이면은 소멸이 되지만 이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사실 끓여도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자체가 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 끓인 음식이라고 또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 황색 포도상구균은 날 음식이라든지 햄이나 치즈, 소시지 같은 이 가공식품이나 우유 같은 것을 섭취하실 때 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이 비브리오균이나 대장균,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주로 달걀이라든지 우유, 어패류 등에 특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나면 대개는 그 다음 날이나 이틀 후에 증상이 나타나시게 되고 발열이라든지 혈변이나 점액병까지도 주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식중독의 치료는 이 식중독 발생한 경우에 사실 항생제나 지사제를 임의로 복용하시기보다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많은 경우에 이 수분이나 전해질 보충만 잘 하시고 올바른 이 정상 시기만 잘 지속을 하셔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이 식중독에 의한 이 구토나 설사가 지속이 되면 탈수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 탈수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 수분이나 전해질 보충은 사실은 이 경구로 공급을 하는 게 원칙이 되고요. 이제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이 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끓이신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조금 타서 드신다거나 쉬운 방법은 우리 이온 음료를 좀 마셔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제 같은 경우는 복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 독소 배출을 막아서 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 설사를 멈추기 위한 지사제를 복용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탈수가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경구로만은 부족하고 정맥으로 수액이나 전해질을 공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탈수가 심하시다거나 혈변이라든지 발열 같은 이런 전신 증상까지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좀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식중독은 이제 비염증성인 식중독과 염증성인 식중독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염증성 식중독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하게 물설사라든지 구토만 동반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증요법만 우리가 하면 되고, 만약에 뭐 혈변을 보신다거나 발열이 동반된다거나 하는 이런 염증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가 또 필요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서 뭐 혈변을 보인다거나 뭐 점액성 변이 보인다거나 발열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게 염증성 식중독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항생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항생제를 남용하시게 되면 정상균총도 깨트릴 수가 있고, 또 내성균주를 유도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사제나 항생제 같은 것을 임의로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이 용혈요독 증후군이라는 이 합병증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에서 회복이 되신 다음에 이제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미음이나 죽 같은 음식부터 조금씩 먹는 게 좋겠고, 기름기 있는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식중독에 걸리면 이제 장이 예민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자극적일 수 있는, 장에 자극적일 수 있는 커피라든지 뭐 사이다, 콜라, 그리고 뭐 주스, 뭐 이러한 좀 장벽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은 당분간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상온의 음식을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마철에 이 식중독을 예방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균이 증식할 상황을 일단 없애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우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손을 씻는 게 좋은데,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서 이 손바닥, 손가락 사이, 그리고 손등과 손톱 밑까지도 이 흐르는 물에 20초 정도, 20초 이상의 시간을 갖고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라든지 뭐 식사하시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신 후나 이제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는 습관이 중요하겠고요. 음식은 되도록 날 거보다는 꼭 익혀서 끓여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고기나 해산물 같은 음식 충분히 익혀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러한 장마철에는 음식도 실온에 두시는 것보다 꼭 냉장 보관을 하시고, 또 냉장 보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이 조금이라도 좀 상한 것 같다거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드시지 말고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름철은 특히 눈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때인데요. 이 덥고 습한 날씨가 이 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결막염이라든지 다래끼 같은 이런 눈병 발생이 늘어날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유행성 결막염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따끔거린다거나 가렵고 뭐 이물감이 들거나 뭐 눈곱, 그리고 가려움증, 뭐 충혈 같은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결막염은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이 치료법도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본적으로는 이 결막염은 대개는 이제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이나 약물로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눈이 충혈된다거나 가렵고 뭐 통증이 있거나 이물감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제 정확한 치료법은 이제 안과를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결막염 예방에 중요한 것도 역시 식중독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청결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외출하신 후에 꼭 손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여름철에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같은 이 물놀이를 하실 상황이 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물놀이 시설에서 특히 개인 위생에 그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 눈병은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수건 같은 건 다른 사람과 이제 같이 쓰시지 않는 게 좋고, 또 방법이라면 수영장이나 뭐 계곡이나 뭐 바다에서 물놀이 하신 후에 꼭 인공 눈물로 눈을 한 번씩 씻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게 씻지 않은 손으로 자꾸 이렇게 눈을 비빈다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좀 오래 사용해서 좀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눈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좀 눈 건강을 위한 이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고요. 다음에 이제 장마철에 이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무좀도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좀의 원인균인 이 곰팡이균 역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무좀의 원인균이 우리 피부 각질에 있는 이 단백질인 케라틴을 영양분으로 해서 성장하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사실 손이나 발, 뭐 손톱, 발톱뿐만이 아니라 뭐 얼굴, 뭐 두피, 뭐 다양한 부위에도 이 무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체 무좀의 한 절반가량이 손발톱 무좀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이 7, 8월 달에 손발톱 무좀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는 이 2월 달과 비교했을 때 뭐 거의 뭐 1.5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뭐 손발톱이 두꺼워진다거나 부스러지거나 뭐 변색된다거나 변형되는 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무좀의 주 원인균이 되는 이 피부 사상균이 사실은 번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고온, 다습, 밀폐 이 세 가지입니다. 장마철에는 이 모든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기가 쉽기 때문에 무좀이 잘 옮게 되는데 특히나 이 신체 부위 중에서는 이 발이 이 조건을 갖추게 되기가 굉장히 쉽죠. 특히 이 무좀균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발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무좀에 걸릴 이 가능성이 이제 장마철엔 더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장마철에 비에 젖은 이 신발을 계속 신고 있거나 하면 온도랑 습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쉽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굉장히 왕성하게 번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꼭 젖은 신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하루 종일 좀 꽉 끼는 구두를 신고 일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밀폐되어 있어서 통풍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좀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무좀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발톱 무좀은 이제 손발톱 색이 변하고 변색되고 또 갈라지거나 부서지거나 할 수 있는 대신에 가려운 증상은 좀 덜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발에 생기는 이 족부백선, 그러니까 발에 생기는 무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가렵고 때로 이제 통증까지 유발하는 이 홍반성 수포가 이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이 지간형이라든지 뭐 부진인설형, 뭐 소수포형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흔한 형태는 이 지간형의 임상 상태가 이제 가장 흔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임상형이 복합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려운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다한증이 또 동반이 돼서 되게 불쾌한 냄새가 또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도 되게 짓무르고 하얗게 또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건조되면 이제 인설처럼 보일 수도 있고 주변으로 퍼지기도 하고요. 구진인설형 같은 경우는 발바닥 전체의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긁으면 막 고운 가루처럼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소수포형 같은 경우는 주로 발바닥이나 이 발 옆에 이렇게 작은 수포가 이제 산재되거나 융합되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크기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무좀은 균의 이 형태나 증상에 따라서 이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치료 방법으로는 이 먹는 항진균제, 그다음에 바르는 항진균제, 뭐 레이저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발에 생기는 이 족부백선, 이 발 무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소 항진균제 치료가 원칙이고 보통은 뭐 4주 이상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만성적이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 경구 복용하는 이 항진균제 약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이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이제 발 무좀과는 다르게 이 국소 치료로는 조금
치료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요. 이 경구요법, 이 경구 항진균제 복용하시는 것까지 이 병행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치료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좀 치료는 무엇보다도 이제 끈기가 가장 중요하고 초기부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무좀 치료에 이제 실패하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좀이 완전히 이제 치료되기 전에 환자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치료 실패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좀 예방하는데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이제 외출해서 돌아오신 후에는 발을 좀 깨끗이 씻고 발가락 사이에 이제 물기도 완전히 건조시킬 수 있도록 통풍을 잘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신발 안이 좀 축축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이제 매일 같은 신발을 신으시는 것보다 좀 여러 컬레를 번갈아 가면서 신으시는 게 좋겠고, 평소에 이제 자주 신는 신발이다라고 하시면 이 여름철에는 좀 여유 있게 여러 켤레를 좀 마련하셔서 번갈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신발뿐만이 아니라 뭐 젖은 양말이라든지 속옷도 이렇게 땀이 많으신 분들, 또 젖은 거 이런 거는 좀 즉시 갈아입으시는 게 좋고, 특히 땀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출근하실 때 여분의 양말을 좀 준비하셔서 하루에 2-3번 갈아 신는다거나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이나 우리 일하시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좀 딱 맞는 구두를 하루 종일 신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슬리퍼를 신고 계시는 게 더 좋고요. 또 평소에 발을 좀 차갑고 건조하게 유지를 하시고 발톱도 좀 주기적으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런 무좀을 잘 일으키는 피부 사상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사우나나 뭐 찜질방 같은 공간에서는 이제 여름철, 장마철 같은 때에는 이제 가급적 맨발로 안 다니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또 공용 수건이라든지 공용 신발 착용하시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이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가족 내에 만약에 무좀 환자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수건이라든지 뭐 슬리퍼, 뭐 손톱깎이 이런 것도 함께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개인 물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장마철에 또 습도가 높은 환경이 우리 그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주요 물질이 되는 곰팡이라든지 또 진먼지 진드기도 또 번식하고 활동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 뭐 천식, 아토피 피부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 될 텐데요. 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제 없던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게 하는 거는 아닌데요. 이런 이제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계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마철에 이 알레르기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을 하시려면 이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시겠고, 또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적정 실내 습도라고 하면 40%에서 50% 정도인 거에 반해서 이제 장마철에는 습도가 거의 80%, 90%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나 이 제습기를 이용해서 자주 습기를 제거해 주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거는 이제 에어컨 필터가 사실 곰팡이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필터에 있는 곰팡이가 이 에어컨 바람 타고 포자 형태로 날아다니다가 이 호흡기로 침투를 하게 되면 이 알레르기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컨 필터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평소에 좀 집안 창문이나 문도 좀 자주 열어서 바람이 좀 잘 통하게 환기도 좀 잘 시켜주시고, 집안 곳곳에 이제 피어있는 곰팡이도 좀 잘 제거해 주실 수 있도록 좀 집안 구석구석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청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진먼지 진드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셔서 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집안을 청소하시는 게 좋고, 또 침구도 또 청결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마철에 주의하셔야 되는 이 건강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감염성 질환들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 고온 다습한 환경이나 뭐 이렇게 큰 일교차 같은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 평소에 갖고 있던 만성질환이 악화된다든지 또 정신건강 문제가 또 악화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 변화가 또 잦고 또 기온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체가 적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내분비계라든지 뭐 자율신경계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면역력도 좀 떨어지게 돼서 여러 건강 문제에 좀 취약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나 우리 그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흔히 겨울철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름 장마철에도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혈압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몸은 날씨가 더워지면 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이제 약간 떨어뜨림으로써 이 더위로부터 몸을 좀 보호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이 장마철에는 이제 평소보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가 쉽죠. 그러면 이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갑자기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평소에 고혈압이 있던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또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또 흔히 뇌졸중도 우리가 겨울철 질환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뇌졸중은 사실은 이 사계절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그 월별 뇌졸중 발생 추이를 이제 분석해 본 그래프가 되는데, 12월에 그 뇌졸중 환자 수와 이 7월에 그 뇌졸중 이 환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흔히 우리가 겨울철 질환으로 알고 있었던 이 뇌졸중이 여름철에도 만만치 않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탈수가 많이 일어나기가 쉽고, 또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뭐 고령의 환자분이라든지 뭐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면 이 여름철에는 이 혈관 건강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또 장마철에 유의해야 하는 또 다른 만성질환 중에 하나가 또 당뇨병입니다. 이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또 비도 많이 오니까 운동 같은 이런 외부 활동도 좀 소홀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보면 또 덥고 습한 날씨에 땀도 많이 흘리게 되니까 탈수도 또 잘 오시게 되고, 또 이제 외부 활동도 제한되니까 또 컨디션 유지하시는 게 쉽지가 않아서 혈당 조절에 더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이런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름철에 특히 좀 헐렁한 옷을 좀 입으시고 물도 좀 충분히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면역력이 낮은 환자분들, 면역력이 낮은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처가 나면 쉽게 아물지도 않고, 또 감염성 질환에도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에 또 세균 감염성 합병증에도 또 이제 더 노출되기가 쉬운 만큼 이러한 부분도 또 각별한 주의가 또 필요합니다. 특히 또 발 같은 부위는 상처가 입기가 쉽죠. 그래서 또 세균 번식이 또 용이하기 때문에 자칫 이 당뇨병의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인 우리 당뇨병성 족부병변이 또 악화되고 궤양이 생기고 또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제 여름철이라고 해도 좀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좀 면양말이라든지 맨발로 다니시는 것보다 신발을 착용하고 꼭 이렇게 다니시는 게 좋고, 되도록 오래 걷지 않으시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운동화도 좀 통풍이 잘 되는 신발 신으시고, 외출 후에도 발도 잘 씻으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 분들께 이제 여름철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음식입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 음식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이 더운 날씨 때문에 뭐 수박 같은 이런 시원한 또 당도가 높은 과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시원한 달달한 음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 특히나 이런 달달한 음료, 주스라든지 과일 같은 경우는 혈당 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에서는 혈당을 급격하게 좀 높일 수가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또 특히 이제 여름철에 또 땀을 많이 흘리시다 보니까 다른 계절보다 또 혈당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과일을 드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한두 조각만 드신다거나,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뭐 사과라든지 키위라든지 이런 과일로 대체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 주스보다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그 생과일을 차라리 드시는 게, 이런 식이섬유는 또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과일로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이런 차가운 음식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게, 이제 만약에 이런 차가운 음식을 드시고 배탈이나 설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영양 섭취가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평소에 이제 당뇨병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또 저혈당에 빠지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날 음식이라든지 또 차가운 음식 이런 거 드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장마철 또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또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 식사를 거르거나 하시는 것도 당뇨병 환자분들께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성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계절성 우울증은 사실은 가장 흔한 형태는 이제 가을과 겨울에 이제 일조 시간이 줄어들면서 뭐 우울감, 무기력증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가장 흔한데, 두 번째로 흔한 형태가 바로 이 장마철 여름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무더위와 함께 우리가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짜증도 나고, 또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 우울 증상이 또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제 장마철만 되면 우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거예요. 장마철처럼 이렇게 흐린 날이 지속이 되면 일조량이 부족해지니까 우리 몸의 체내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기가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면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지만, 이게 만약에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이제 우울감을 느끼게 돼서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이 뇌에 있는 송과선이라는 부위에서 사실은 밤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고, 또 생체 리듬을 또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 이 호르몬인데, 만약에 햇빛이 줄어들게 되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뇌는 사실은 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 빛의 양에 따라서 낮과 밤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비가 계속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 낮 동안에도 이 뇌가 밤이라고 착각을 해서 멜라토닌을 평소보다 좀 많이 분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쏟아지다 보면 야외 활동이 또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도 또 적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해주는 이 세로토닌이란 호르몬은 이렇게 빛을 감지하면은 또 분비가 또 원활해지거든요. 근데 장마철에 햇빛이 줄어들게 되면 이 체내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또 우울감을 느끼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과 관련된 이 세로토닌의 분비량은 줄어들고, 또 이제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늘어나게 되니까 이 침울한 기분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나른해진다거나 뇌 활동이 좀 떨어지게 된다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기분이 가라앉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신체 리듬이 깨져서 우울증만이 아니라 이제 밤에도 또 수면 장애까지도 겪게 되기가 쉽죠. 또 이제 한편으로 이 습도도 이 정신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 뭐 장마처럼 이제 장기간 습도가 높은 환경이 계속되다 보면 이 뇌에서 이 감정에 관여하는 이 뇌 부위가 또 영향을 받아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우울감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날씨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외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또 갑갑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또 이것 때문에도 또 쉽게 짜증을 내고 우울증이 악화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장마철 우울증은 이 기후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장마철 우울증 같은 이런 계절성 우울증은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매년 장마철마다 이제 반복해서 계절성 우울증을 경험하신다거나 아니면 이 장마 기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뭐 잠을 많이 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하는 이런 우울감이 계속 호전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우울감이 한 2주일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에 좀 방해를 받을 정도다라고 하셔도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리고요. 이제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장마철에 특히 이 수면 시간 그리고 식사하시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좀 규칙적으로 유지를 하셔서 신체 리듬을 좀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잘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기상 시간이나 취침 시간도 좀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또 이제 장마철 우울증을 좀 벗어나시려면 평소에 좀 이 부족할 수 있는 일조량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집안이나 사무실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제 해가 많이 드는 창가에 계신다거나 실내 조명도 좀 환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 장마철이라고 해도 이제 햇빛이 나는 날이 있죠. 오늘처럼. 그래서 햇빛이 나는 날에는 이제 실내에만 머물지 마시고 틈틈이 이제 밖에 나가서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하시는 이렇게 햇빛을 쬐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또 실내에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다거나 또 하시는 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가벼운 운동 한 30분 정도 해주시는 게 또 숙면을 취하고 또 무기력감도 줄여서 장마철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마철에는 또 관절염 앓는 분들이 많죠.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흐려지거나 하면은 관절염 환자분들 이제 관절통 심해진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2015년도에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통계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 중에 90% 이상이 실제로 이 장마철에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낀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가 올 때 노년층 이 환자분들만 이 관절 통증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젊은 분들도 외상성의 이 관절 손상이 있으신 분이면 또 평소에 뭐 괜찮다 버틸만 하다라고 하다가 또 장마철에 유난히 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또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이 비가 오기 전에 혹은 이제 장마철에 이 관절염 환자분들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장마철에 이제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또 근육도 경직되게 되는 거, 이런 게 또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습도가 높아지면 체내 이 수분 증발이 아무래도 이제 원활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관절이 부종이 생기기가 쉽고 또 통증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비가 오면 아무래도 이 외부 기압이 낮아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높아진 이 관절 안에 이 기압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팽창된 이런 관절 내 기압이 주변 신경을 좀 자극하게 되면서 이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자주 쐬게 되죠. 이러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시게 되면 관절이 좀 굳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을 더 이제 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절 조직은 습도나 기압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특히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관절염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이 실내 온도나 습도를 좀 적당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우리가 보통 실내 온도는 뭐 26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에어컨이나 이런 선풍기 바람 같은 이런 차가운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는 걸 좀 가급적 피하시고, 가끔 이제 따뜻한 욕조에 물 받으셔서 관절 담그고 좀 마사지 하시는 것도 자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에어컨 사용을 좀 조금 줄이시고 에어컨 바람이 관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마철이나 또 날씨가 흐린 기간만이라도 이 관절 통증을 좀 줄이시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활동을 하신다거나 너무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거는 이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비가 온다 그래서 또 실내에서만 가만히 있는 게 또 오히려 관절을 좀 뻣뻣하게 하고 관절 구축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가벼운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셔서 관절이나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냉방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철에 아무래도 이제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더운 여름철에 만약에 이제 환기를 잘 시키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냉방을 좀 오래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실내외의 온도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냉방병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 되게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뭐 코를 훌쩍이신다거나 기침을 하신다거나 하는 분들도 종종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이 냉방병은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이 정의된 질병의 이름은 아닌데요.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방을 하고 있는 실내에 좀 오랜 기간 머무르게 될 경우에 뭐 이제 감기처럼 기침이나 콧물이나 뭐 재채기, 코막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아랫배가 아프고 뭐 배탈이 나는 이런 위장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또 더 심해지면 뭐 근육통, 뭐 권태감, 그다음에 뭐 나른하고 뭐 고열, 두통까지도 나타나는 이런 전신 증상까지 이러한 일종의 증후군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내는 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냉방병이 왜 나타나냐라고 한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냉방병이 이 바깥 날씨에 비해서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을 해놓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이 양쪽 온도 사이에서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냉방병이 나타나게 하는 또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실내 습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도 이 냉방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냉방기의 원리가 사실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수분을 응결시켜서 이 기온을 낮추는 게 이 냉방기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 냉방기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가동을 하게 되면 이 습도가 30% 뭐 40%까지도 이제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게 되고 세균에 대한 저항성 떨어지게 되고, 또 호흡기 점막이 또 되게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침과 같은 다양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과 별개로 또 세균 자체가 냉방병의 원인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냉방기에 사용하는 이 냉각수가 이 레지오넬라균이라고 하는 균에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냉방기가 가동될 때 이 균이 공기 중으로 분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한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레지오넬라균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뭐 고열, 두통, 근육통, 설사까지도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면역 기능 약한 노인분들이나 만성 질환자분들은 더 쉽게 감염될 수가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냉방병은 대부분 우리가 환경을 계산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에서 6도 이내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몸이 이 온도 차가 5도에서 6도 이상 바뀌게 되면 적절히 대응을 하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 24도에서 27도 정도를 준수하셔서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에서 6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냉방기 찬 공기가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긴 소매 옷을 좀 준비하셔서 입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에어컨을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 뭐 두세 시간에 한 번씩은 잠깐이라도 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작년에 냉방기를 사용을 하시고 이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덥다고 바로 냉방기를 가동하시게 되면 이제 겨울 동안 냉방기에 혹시라도 서식했던 곰팡이균이나 레지오넬라균이 또 사방에 공기 중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냉방기를 처음으로 켜시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필터, 에어컨 필터도 세균이나 곰팡이가 서식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장마철에 증가하기 쉬운 이 건강 문제들, 이런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 번 걸리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질환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모두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특징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장마철의 그 질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시려면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거를 가장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름철에 특히 낮은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기 때문에 또 더위로 인해서 또 잠도 설치게 되고 하루 리듬도 깨어지게 되기가 쉬운데, 이렇게 되면 또 우리 몸의 이 면역력도 떨어져서 여러 건강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 더더욱 이 수면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기본적인 하루 리듬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그쳐서 또 해가 잠깐이라도 뜰 때는 최대한 또 밖에서 또 활동도 하시면서 또 햇볕도 쬐시고 창문도 자주 열어서 환기도 시키시고 이렇게 또 환경도 관리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장마철 질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채팅창 통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몇 가지 제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숙님께서 평소에 먹는 약이나 영양제들도 여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평소에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마다 보관해야 되는 조건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온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대개는 이제 30도 이하의 온도면은 사실 충분히 이 바깥에다 보관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더운 여름철에는 이제 보통 뭐 30도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영양제라든지 약의 보관 방법을 약 병에 보시면 되게 써 있는 게 서늘하고 건조한 곳, 이런 실온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여름철 30도가 넘어갈 때에는 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30도까지 넘어가는 온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냉장고에 꼭 보관하실 필요는 없고, 좀 건조하고 서늘한 집 안의 공간에다 두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르라보님께서 손 소독제 사용도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비누를 이용해서 손 씻을 환경이 안 된다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그나마 나을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 씻기고요. 손 소독제보다도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서 손 구석구석을 좀 흐르는 물에 좀 오랜 시간 씻으시는 거, 그게 가장 이제 감염을 예방하는 데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손 소독제보다는 가능하시다면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꼼꼼히 씻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제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을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손 소독제도 사용하시는 것도 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마에 발톱 무좀이 걸리면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몇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발톱 무좀에 걸리면 사실은 이제 주변에 창피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더더욱 이제 젖은 신발이라든지 젖은 양말, 땀에 젖은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꽉
끼는 신발 이런 것을 착용하시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고 평소에 좀 청결하게 발을 자주 씻고 건조하게 말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발톱 무좀에 걸리신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제대로 발톱 무좀이 맞는지 진단을 받고 그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고 또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중간에 자의로 좀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치료를 중단하실 게 아니라 완치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건강한 발톱이 다 자라날 때까지는 치료를 좀 지속하셔서 완치될 때까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우리 송진호님께서 알레르기 비염은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사실은 완치되기가 불가능하다기보다 굉장히 완치되기 힘든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알레르기 비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훨씬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알레르기 비염은 사실은 우리 몸이 알레르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체질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리하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이 알레르기 소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환경을 잘 관리를 하시고 또 그런 환경을 되도록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관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잘 조절해 나가야 되는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송진호님께서 또 알레르기 비염과 코감기가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증상은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죠. 우리 코감기도 알레르기 비염도 뭐 콧물이 난다거나 뭐 코가 막힌다거나 이러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실 코감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돼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코감기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대개는 완치가 되죠. 네,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긴다기보다는 본인의 이 알레르기 소인 때문에 이 알레르기 원에 노출이 됐을 때 이 코나 기관지가 굉장히 과민해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는 굉장히 유사할 수 있지만 알레르기 비염과 코감기는 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형석님께서 비가 계속 와서 햇빛을 못 보니까 비타민 D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비타민 D를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가 와서 햇빛을 못 보니까 네, 비타민 D 흡수하는 게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마철 우울증은 햇볕을 못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무기력감, 우울감, 또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 이제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부족해도 우울감, 무기력감, 만성피로와 같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못 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장마철 우울증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D 섭취하시는 것도 충분히 우리 장마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상진님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실온 몇 시간 정도 있으면 음식이 상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음식이 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온도만이 아니라 습도에도 영향을 크게 받고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몇 시간 정도 있으면 음식이 상하나요? 라고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균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음식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러한 장마철 여름철에는 굉장히 이제 식중독이 일어나기 쉬운 날씨인 만큼 되도록이면 이제 실온은 뭐 시간보다도 되도록이면 냉장 보관하시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마철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은 이 여름만 되면 사실 빼놓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장마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이러한 장마철 주의해야 할 질환들의 이 예방법을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큰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